309 쪽에 시행 방법 보세요. 시행 방법. 자, 우리 시행 방법이 이제 세 가지 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양가리 1번부터 읽어드리고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박스의 네 가지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둘 이상 섞는 게 혼용 아닙니까? 혼용하는 방법 따로 있고 박스에 네 가지가 있어서 이제 5가지 방법 다 쓰는 건데, 박스의 1번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그러니까 시행자가 하는 기준에서 보면 시행자가 둘 다 고쳐주는 게 아니고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소만 손대고, 주택은 손대지 않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항상 저는 요거를 반쪽짜리 방법이라고 약칭을 해요. 제가 이제 약속에 부르는 것이 반쪽짜리 방법은 여러분들은 요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행자가 기반시설과 주택 둘 다 고쳐주는 거고, 시행자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손대주고 주택은 손대지 않고, 주택은 시행자가 아닌 소유자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간단한 거예요. 둘 다 고치지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해준다. 반쪽짜리. 그러면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주택을 손대는 게 아니고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기반시설이나 공동요소로만 손대는 반쪽짜리입니다. 가장 간단한 반쪽짜리. 가장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내부를 시행자가 이번에 수용했죠. 아까랑 달리 수용을 해서, 그럼 수용했으면 시행자가 취득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택을 건설하는, 그 주택은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이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은, 대지라면은 아무에게나 줘도 돼요.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시행자가 수용을 통해서 취득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택을 건설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아닌 대지라면 아무에게나 공급하는, 이게 시행자가 수용해서 공급하는 수용 방법이라고 하고, 아까 1번에 비해서 2번이 가장 무서운 방법이 되는 것이, 이게 시행자가 취득해서 공급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시행자가 공급을 할 때는 제값 다 받고, 그 전에 취득을 한다. 수용을 틀어서 취득할 때 보상금 주는데 보상금은 잘떡내라 가격이 낮고, 공급해서 할 때는 제값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우선 딱지 공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택 못 받아요. 차익을 내야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달떡내게 살았던 사람들이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웬만한 정비사업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주택 못 들어가면 나와서 다른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방법이고, 이것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아주 돈 잘 되는, 시행자가 취득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본인이 시행자가 다 먹는, 그러면 민간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면 스스로 이익 생기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개선사업은 있다 보시면은 민간에는 아예 시행자가 안 되는 게 개선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공이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공공위주로 요구하면서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많은 차익을 먹는, 본인이 취득해서 하기 때문에. 3번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한다. 땅과 땅을 교환해 주는 게 환지입니다. 환지로 하게 되면은 개발보수에 했던 환지 방식과 환과 준용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4번이 아까 땅 줄 때가 환지라면 4번은 건물 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에 공급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비사업의 틀 잡았던 인가된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한다는 얘기는 주로 건물 줄 때 쓰는 거예요. 주로 건물 주면서 건물의 대지 지분까지, 땅까지 같이 주는 거죠. 그죠? 요게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보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5가지 다 쓰는데 한번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2가지 방식만 써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설을 공급하거나,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 하나, 그리고 환지로 공급하는 거. 건물 줄 때는 관리 처분에 따라, 땅 줄 때는 환지, 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재건축은요? 그 아래 재건축은 건축물 지어주는 방법 하나만 써요. 하나만.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 하나만입니다. 건축물에 따라 주는 게 관리 처분이잖아.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 하나인데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이니까 주택이나 부대복리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피스텔은 사무실입니다. 업무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건축에서만큼은 관리처분에 따라 줄 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줄 수 있는 게 특이합니다. 어쨌든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 하나라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다른 방법은 못 쓰죠. 근데 관리처분에 따라 줄 때 오피스텔 줄 수 있고, 자, 다만 보세요. 우리 오피스텔 줄 때는 하고 참고에 나와 있네. 참고에 재건축 사업에 따라 오피스를 건설할 공급하는 경우는 국회법에 따른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재건축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처분에 따라 지어주면 됐지 오피스텔은 옛날에 못 지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 지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주택 다 지어주는 것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오피스텔이 수요가 많고 그거를 공급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주택 외에 오피스텔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 것이거든요. 그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데 만약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지, 만약에 수요 없는 곳이면 오히려 오피스텔을 짓는 것 때문에 이게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재건축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재건축을 할 때도 오피스를 지어 공급할 때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곳이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 다음에 비싼 곳이 준주거예요. 준주거. 이 정도가 돼야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재건축한 데는 못합니다. 오피스텔은 못 지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이 요건도 채워야 돼. 어디까지나 뭐가 주가 돼야 돼요? 주택 지어주는 것이 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작아야 되잖아요. 우리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 요건까지 채웠어요. 오피스텔 가능. 요거까지 지금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는 오피스텔 얘기도 제가 해드렸지만 제가 했던 거 개선사업은 5가지 다, 재개발은 2가지만, 재건축은 하나 방법만,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것도 제가 우리 처음에 개념 잡았듯이 거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고 한 게, 보통의 사업이 재개발이라고 했으니까 보통의 사업이 재개발이다. 보통의 사업이 재개발이니까 보통의 방법 둘만 쓴다. 항상 여기 관리처분에 따라 건물 주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 요거랑 환지 방식이랑 비슷하니까 그쪽이랑 비교해 본다 그랬잖아요. 땅 줄 때는 환지, 건물 줄 때는 관리처분계. 이 2가지 보통의 방법에서는 가장 간단한 반쪽짜리, 가장 무서운 수용 섞어서는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재개발은 보통이라 이 보통의 방법 2가지만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개발에서 문제 낼 때 수용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틀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구별하시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왜 5가지 다 되느냐? 고칠 게 워낙 많아서. 아까 개선 사업에 속했던 것 중에 반쪽짜리라면 개념상 방법은 반쪽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달동네라면 다 5가지 방식 다 달동네라면 고칠 게 워낙 많아서. 사실 정비사업이 제일 시급한 곳이 달동네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관리처분에 따라 물건 주는 거 좋아.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고, 땅 주는 게 필요하면 환지로 하면 되고, 아주 잘 말 안 들어서 사업하기 힘들다. 제일 강력한 방법은 수용 방법 아닙니까? 시행자가 수용해서 막 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알아서 하라고 기반설만 시행자가 슬쩍 고쳐주든지, 둘 이상을 섞었든지, 모든 방법 다 동원해야 되는 게 달동네 개선사업밖에 없잖아. 그렇게 기억하시고, 재건축은 당연히 재건축이잖아요. 건축한다는 것은 건축물 지어서 공급하는 게 건축이지, 뭐 땅 주는 걸 건축이라고 안 그러잖아. 그래서 재건축이다 그러면 건축물 지어주는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 하나만 있는데, 거기서 오피스를 할 때 요건을 아까 배웠던 것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2번에 시행자가 나와요.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자도 내용 많이 보려면 또 많이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에 아주 기초만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살짝 섞든 살짝 섞어봤자 그것이 최종본이 되는 건데, 아주 너무 세밀한 것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리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자,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다. 그러면 항상 3가지 사업 놓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 시행자 틀을 잡을 때도 항상 어디랑 개발법의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과 이 틀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틀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2사람 중에서 시행자 지정하는 게 아니고 환지 방식의 성격상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스스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안 될 때 지자체 예외. 그럼 이 구조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처럼 비슷하다 그랬잖아. 정비사업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 대신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당사자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 이들이 설립한 정비조합이 시행자가 되느냐, 이 민간 당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주고 되면 시키고 안 되면 다른 지자체 시키듯이 환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세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요거 말씀드리면 재개선 사업은 안 돼, 안 돼. 이 사람 안 돼. 요것도 안 돼. 그래서 민간인 아예 못하고 민간인 아예 못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이 나서고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나서는 겁니다. 공공시행자면 되지. 민간인 아예 못해. 왜 못하느냐? 요거 생각할 때 왜 못하느냐? 개선사업 특징 때문에 그래요. 개선사업은 항상 두 가지 특수한 사업이 있다. 달동네냐? 반쪽짜리냐? 둘로 나눠봐야 돼. 달동네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때요? 여기다 좀 더 쓰면은 이 반쪽짜리 할 때랑 반쪽 방법으로 할 때랑 반쪽이 아닌 기타 나머지 방법으로 할 때랑 이게 크게 둘로 나눠서 약간씩 시행자가 달라져요. 근데 이거 좀 이따 쓰는데 일단 민간이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면, 자, 우리 달동네에서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에요. 참여할 사람이지만 못 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시행자가 되면 자기 비용으로 사업 비용을 내서 자기 비용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시행자가 돼? 시행자들 능력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설립한 조합이면 아무래도 조합 단체니까 좀 더 이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조합의 비용은 조합원들이 내야 되거든요. 돈 없는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고 돈이 생기나요? 그래서 달동네라면 아예 이 사람들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경우예요. 능력 없어서 못 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사업인 반쪽으로 시행자가 기반설만 고쳐준다 그러면은 애초에 주택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알아서 시장허수가 기반설을 고쳐주는 거라고. 정비 기반설을 주로 행정청이 하지 누가 합니까? 처음부터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달동네라면 사업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사람이지만 능력 없다고 못 시키는 것이고, 기반설만 고쳐주는 방법원들은 원래부터 그거는 시장허수가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두 가지 사업 둘 다 민간인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사업에는 민간인이 시행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허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제가 이거를 구별해서 세밀하게 지금 대충 일단 이렇게 공공위주로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거 다 안 하려고 해도 또 약간 하는데, 여기서 할 때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할 때 동의요건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도 글쎄 민간이 못하는 건 똑같은데 시장허수가 나설 때도 만약에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예 반쪽짜리 사업을 하든지 달동네라 하더라도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는 시장군수가 기반설만 손대기 때문에 원래 기반설은 시장군수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땐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군수가 동의 전혀 구할 필요 없이 알아서 그냥 기반설을 고쳐주는 사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쪽이냐 아니냐 나누거든요, 방법을.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빠서 만약에 주택공사 등을 시키고 싶다. 이 사람을 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래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같은 공공이라도 요걸 좀 더 믿고 이걸 덜 믿잖아. 그죠? 내가 원래 해야 되지만 요 사람을 시켜도 되는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주택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허수가 할 땐 동의권 필요 없고 주택공사 시킬 때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타 방법이면 시장허수가 처음부터 하든 주택공사를 시키든 아니면 요 사람이 주택공사 다른 사람을 공동시행자로 시키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특이한 동의요건이 나오는데 이 동의요건이
훨씬 세요. 지금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할 때나 살짝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뭐 3분의 이상 뭐 소유자 막 3분의 이상 동의, 과반수 면적 3분의 2 막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처럼 동의 없이 과반수가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먼저 이 사람들 되는 거 보시면 여긴 둘 다 돼요. 둘 다 돼. 여기는 조합만 돼. 일단 여기 기본 민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달동네와 달리 토지 등 소유가 정비사업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발법은 없는 얘기, 정비법만 있는 얘기, 토지 등 소유자가 아무래도 단체를 좀 더 믿어주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하고 싶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의무가 존재합니다. 조합 설립 의무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명 미만 작은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은 아예 안 되고 공공이 한다라는 거, 재개발사업 민간 두 사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둘 다 돼요. 여기는 조합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파트에 가면은 아까 우리 시행자 중에서 조합할 때, 우리 아까 나왔을 때 시행자 중에서 조합할 때 아까 제가 틀 중에서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조합은 정비조합은 항상 둘을 나눠놓고 봐야 돼요. 새 사업이 있지만 개선사업은 아예 조합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만 있죠.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으로 틀 잡을 때 나눠놓고 해야 됩니다. 나눠놓고 해야 돼. 주로 예외가 재건축이니까 재건축은 예외적 현상. 둘로 나눠놓고 해야 돼요. 이게 조합 아닙니까? 조합. 여긴 조합 없잖아. 이 시행자보다 조합이 훨씬 중요해요. 저렇게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가 시행자가 되는 것은 어느 사업에서만, 재개발 사업에서만 가능하지 나머지 어떤 사업에서 토지소유가 다른 사업에서 한다. 그 자체가 틀리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기억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쎄 여기서는 왜 토지소유자 조합 아까 이유는 설명드렸지만 왜 여긴 둘 다 되느냐?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니까 역시. 보통이니까 어디랑 비슷해요? 저쪽이랑 제일 비슷하겠지. 개발사업이랑. 보통이니까. 개발사업에서도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둘 다 되네? 거기랑 비슷한 보통인 재개발도 토지 소유자 조합 둘 다 되네요? 여기 비해서 개선사업은 아까 특수하기 때문에 글쎄 능력 안 돼서 달동네라 시킬 수 없어서 못 시킨다 그랬고, 여기라면 주로 예외니까 보통 거기에 대한 예외. 조합만 되지 토지 소유자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든지 하여튼 요 기본 틀을 아셔야 되고 일단 여기 기본 틀이에요. 요거까지는 쉽게,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 일단? 공동시행하나, 이거 지금 단독시행이거든, 단독시행. 공동시행을 살짝 추가해 드려 볼까요? 피곤하니까 조합으로 바로 넘어갈까? 어차피 제가 5월, 6월 할 때는 공동시행까지도 추가는 살짝 해요. 해달라고요?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행을 할 때, 여기서도 조합이 할 때, 여기도 이 사람들 외에 예외적 시행자 있고 여기도 예외적 시행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당사자, 민간 당사자 말고 처음부터 지자체를 지정해서 예외적 시행자가 있는데 요거 낸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5, 6월 달에 가서도 안 해. 왜?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도 숫자가 또 다양해요. 그걸 바꿔서 내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원칙만 합니다. 지금 원칙만 하고 하는데, 지금 공동시행을 추가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단독 시행할 텐데, 여기든 이제 공동 시행한다면 어떤 동요건을 가지고 공동 시행한다면 누구랑 공동 시행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랑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서만큼은 예를 들어 조합이 필요하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단과 공동으로 할 수 있었는데, 누구는 안 되느냐? 민간 중에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는 옛날부터 안 됐어요. 옛날에는 안 됐어요.
우리 건설업자 아니면 건설업자로 보는 의제되는 등록사업자, 주로 건설회사 등 이런 사람들은 또 이 저 조합장이랑 서로 막 돈 주고 내통해서 막 부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재건축에서 그런 일이 많아서 아예 시공자로는 선정이 돼도 시행 공동시행은 인정을 안 했었어요, 부정유지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통제를 잘하면 되지, 아예 처음부터 시행자로 막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운수나 공사 등과 같이 하는 것 외에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뭐 신탁업자 이런 사람과 다 할 수 있어. 다 여기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엔 재건축에서 못할 때는 이 못하는 걸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공동시행을 한다면 동의요건 정도나 보시되.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동의요건 할 때 일단 유일하게 공동시행이 없는 경우가 이 경우야. 이 경우는 아예 공동시행이 없어요. 여기는 공동시행이 유일하게 없어요. 공동시행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단독시행만 있는 거야. 이 사람 단독시행만 있는 거야. 왜 없느냐? 반쪽짜리 방법, 반쪽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설만 살짝 고쳐는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요거를 요 사람이나 동의하든 요 사람이 바로 하면 되지, 뭔 대단한 사업을 이거를 힘들다고 누구랑 같이 합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제일 간단해서 공동시행이 없고, 나머지 방법으로 개선 사업할 때랑 여기랑 있는데 이 둘의 동의요건이 달라요. 아까 제가 이 기타 방법, 반쪽짜리 방법이 아니라면 이 동의요건 나중에 한다고 대충 이제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하든 아니면 이 시장운수가 주택공사든가 민간 출신이든 뭐든 공동시행으로 시키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여기는 특이한 동의요건, 여기랑 달라요. 이 동의요건이 토중소유자 3분의 2, 토중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수 과반수 동의라는 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누구랑 공동으로 한다면 여긴 과반수 동의란 말이에요. 과반수 동의. 보통 과반수 동의가 보통이에요. 어떤 시행자가 단독으로 하다가 누구랑 같이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만 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하든지 누구랑 공동시행을 하고 싶으면 토지공사가 과반수 동의. 조합이 할 때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누구랑 같이 하고 싶으면 조합은 과반수 동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특이한 거죠. 여기는 단독으로 하든 공동시행으로 지정하든 여기 동의요건이 과반수가 아니고 토중수가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점에서, 물론 세입자 과반수는 있지만 동의요건이 좀 다릅니다. 지금 말로 했지만 이 정도까지 좀 추가를 해놔봤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보세요. 1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라면 양가로 1, 2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양가로 1번이 바로 시행자가 정비기반설망을 새로 설치하고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였죠.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 이렇게 반쪽짜리 방법이냐, 양가로 1번? 기타 방법이냐.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반쪽짜리 방법이라면 보세요. 시장운수가 직접 시행하되 어느 경우나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 시장운수가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시장운수가 직접 한다 그럴 때는 시장운수가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는 그 밑에 줄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이거잖아요, 이거. 시장운수가 할 때는 동의요건 필요 없고, 시장운수가 주택공사 등 지정할 때만 해도 이 사람 시켜야 되는지 과반수 동의. 이렇게. 이게 반쪽짜리에서만 하거든요. 근데 양가로 2번이 나머지 방법이라면, 나머지래야 우리 반쪽짜리는 수용이 됐든 환지가 됐든 관리처분에 따라 하든 이 방식으로 한다면 보세요. 시장운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자, 시장운수가 직접 할 때죠, 혼자서. 아니면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운수가 시킬 때. 동그라미 1번이 시장운수가 다음의 자를 지정할 때 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든 아니면은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설립한 법인에게 하든, 즉 공공시행자에게 하든, 이게 사람이 단독시행을 할 때고, 동그라미 2번이 시장운수 등이 1에 해당하는 자, 아까 기억년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 건설업자, 등록자, 민간인을 두 사람을 공동시행으로. 동그라미 1번은 단독시행이고 동그라미 2번은 공동시행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넘겨보세요. 이때 동의요건이 따로 참고에 나와 있잖아요. 이의 경우 필요한 동의요건. 그래서 원칙 보시면은 두 번째 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업, 즉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이게 기본 요건입니다. 아이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라면은 뭐 우리 달동네 등에서만 반쪽짜리 방법이 아니면 달동네인 거 개선사업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세입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고 세입자 세대에서 과반수 동의도 얻어야 되지만 보통 토지등록소가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아까 대충 읽어봤듯이 시장원수가 단독으로 할 때도 다른 사람 시킬 때도 공동시행할 때도 다 토지등록소가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 이게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반쪽짜리를 할 때는 공동시행 얘기 자체가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면 그 중에서 원칙 중에서 1번 재개발이다 그러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번에 조합이 시행하거나 이게 조합의 단독 시행입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운수나 토지대권 건설업자 등 다 들어가잖아. 이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지. 누구와는 지금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되기 때문에. 근데 과반수 동의잖아. 또 니은번도 있잖아. 니은번은 토지등록소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그럼 결국 이건 토지등록 소유자 단독 시행이죠? 제가 여긴 둘 다 되는 게 이 재개발이라고 했잖아. 그죠? 조합이나 토지등록 소유자 둘 다 되는데 역시 이때도 공동 시행할 때는 과반수 동의, 토지등록 과반수 동의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재건축 보세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의 단독 시행이잖아. 다른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 공동 시행할 때는 과반수 동의. 지금 공동 시행까지 추가를 해놔봤어요. 지금. 그 동의 요건이 다른 것 정도. 보통 과반수 동의인데 개선사업에서만 특이하다. 개선사업에서만 특이한 동의 요건이 따로 적용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양가로 2번이 예외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지만 민간 당사자를 시키지 않고 지자층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데 대충 보세요. 그 박스에 벌써 그 숫자가 다 다양하게 다르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따로 신탁업자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여기서 빠지고 그건 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 또 3번에 넘겨보시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이 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안 합니다. 기출에서 그런 거 나오더라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시행자는 요 정도 선에서 일단 말씀드렸고 4번에 보시면 이제 314쪽에 4번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이 나와요. 이게 정비법 안의 대행이 본래의 대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대행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대신행하는 게 대행이잖아. 그러면 대행을 한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째로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개발법상은 일부 대행이지만 이건 전부 대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대행인데 우리 공공과 민간 시행자 중에서 누가 못해요?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잖아. 법적으로. 민간이 못할 때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라면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간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잘 일을 못할 때 공공 등이 그 사람을 대행하는 걸 정법선 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전제로 대행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디 사업에서만 대행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개선 사업은 아예 민간인이 처음부터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직접 묻는 것보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가를 1번에 대행사유 일단 대행에서도 그 대행할 수 있는 사유와 대행할 때고 그런 거 기본 먼저 보겠습니다. 양가를 1번 보시면 자 시장운수 등은 즉 시장운수가 대행자라는 거죠. 시장운수 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스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여 직접 시행을 한다. 대신하여 시행을 줄이면 대행 아닙니까? 즉 시장운수가 대행을 하거나 본인이 바쁘시면은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에게 그 민간인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소유가 하는 일을 이 사람이 못할 때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시켜서 대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느 때 그러냐? 대행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 박스 1번.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민간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또 하나는 1번은 시장운수가 보니까 인정할 때고 동그라미 2번은 스스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나 못한다 생각해서 대행을 요청할 때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나 조합들이
본인이 대행을 요청할 때니까, 스스로 요청할 때니까. 왜 요청하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못한다고 판단할 때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못한다는 판단은 예를 들어 30%가 못한다. 그럼 70%가 하면 돼요. 49%가 못한다면 51%가 하면 됩니다. 적어도 반을 넘는 사람들이 못한다라고 해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더 갈 필요도 없고 과반수이면 돼요. 그래서 그거 과반수기도 요청할 때 그거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대행자 권리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뭐 권리도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자 대행을 할 때는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계산도 자기 계산하면 대행이 아니에요. 시행자가 못할 때 대행하는 것이라 대행자는 말 그대로 대신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계산으로 해야 되느냐? 시행자 계산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시행자 계산으로.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행자가 만들었다 그 부동산은 대행자가 귀속되는 게 아니고 시행자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자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만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은 대행자 본인 이름으로. 그나마 이름은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계산이 시행자 계산한 거 이게 기본인데. 왜 기본인데? 사실 그래서 양가리분을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먼저 읽어봤는데 지금 할 건 아닌데 이거는 맨 뒤에 나와야 돼요. 맨 뒤에 나와요 보통.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운수 등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 귀속될 대전원처럼 압류할 수 있다. 아니 글쎄 시행자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산 등은 대지나 건축물이 시행자에 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비용 등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자가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기 채권에 기해서 보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 귀속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건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고. 자, 여기서도 거기 나오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대행자는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그 아랫줄 자기의 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라고. 자기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대응을 하되 계산은 시행자 계산이란 거예요. 이거를 대행자 계산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시장운수 등이 아닌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운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시장운수 승인 이것도 어떻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행자 중에서 시장운수는 행정층이라 스스로를 믿어주겠다는 얘기고 항상 행정층이 행정층을 못 믿는 경우는 없잖아요. 혹시 시장운수가 아닌 대행자가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 등이 됐든 지정개발자가 됐든 시장운수가 아닌 대행자가 대행을 한답시고 오히려 시행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중요한 행위를 할 때, 즉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처분 그 예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대행자가 재산을 처분을 했다. 누구 재산 파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했지만 시행자 재산 파는 거잖아. 자금을 빌려도 대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빌렸지만 계산이 누구 계산이? 시행자 계산이니까 시행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하기 전에 시장운수 승인을 얻으라는 거 해도 되는지 시장운수가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여나 이거를 시행자 동의로 보시면 안 돼요. 시행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해가 되는지 시행자의 동의로 하더라면 그럴듯하지만 틀립니다. 시행자는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이 사람이 못하니까 대행자가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 진짜 건질 수 있는 튜브를 던져주든 아니면 튜브 아니면 지푸라기를 던져주든 그냥 다 오케이 할 거야. 다 오케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해가 되는 할 때는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시장수 승인을 얻어라. 그렇게 보시면 그 정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자, 됐고, 이제 5절을 보시면 뭐 계약 방법, 아이고, 넘기세요. 02번에 시공자 선정이 나오네요. 시공자 선정이. 참 이거 저번에 할 때도 내가 약간 곤란한 역 같은 거 얻었던 것 같은데, 이 시공자 선정도 시행자가 다 끝난 다음에 선정해야 돼. 아니 이것도 조합이 할 때 가는지, 조합은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행자를 끝내고 나서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라, 조합한 이후에 원래 시공자는 달아야 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6절에 조합할 겁니다. 조합. 남은 시간에 조합을 할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조합.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자입니다. 조합인데, 우리가 개발조합이 중요했듯이 정비조합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같은 조합이라 해도 훨씬 내용이 많아, 이게. 정비법이라 쓸데없이 내용 많아. 하여튼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 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도 공공이 많이 하는데, 이 정비조합에서 하도 사기치는, 민간인 하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조합만 해도 통제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성격은 둘이 비슷한데 이제 차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게 나오는 거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자, 먼저 추진위원회부터 합니다. 추진위원회부터. 이것도 개발법에 넣고 정비법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바로 개발조합에서는 추진위원회 제도가 없고, 바로 조합 만들 때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인가시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비법은 같은 제도라도 좀 더 복잡하게 돼 있다. 여기는 몇 명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할 추진위원회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위가 나와 있는데 01번에, 근데 01번에 추진위원회 나와 있지만 이 01번부터 03번까지가 다 추진위원회 얘기예요. 그 다음에 04번부터가 조합 얘기고, 자, 먼저 01번에 1번 보시면, 01번에 양갈 1번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정비구역도 지정되기 전이면은 어디를 사업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돼.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시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당사자 동의를 받습니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가 시기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종수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이 그 박스의 사항인데, 그 박스의 사항이 추진위원 뽑아놓고 그 운영 규정에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살짝 먼저 보시면은 박스에 1번이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추진위원 수가 포함해서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 뽑아놓습니다. 최소 5명. 조합은 하여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와서 세밀하게까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추진위원회가 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개발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제도가 없어서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한다 그랬잖아. 거기는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에요.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하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수가 5인 이상이에요. 7인이냐 5인이냐. 7, 5 중에서 개발법이 7인이다. 황해의 7인, 영화 제목 중에 황해의 7인 했던 게 그쪽 얘기입니다. 둘을 구별한다면. 여기가 7인이 아니고 이건 5인이니까. 7을 구별하면. 황해의 7인이라는 게 그 개발법에서는 황야까지 변두를 대상으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정비사업은 황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개발된 곳이라 황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5인 이상. 5인 이상을 또 외워하는데 또 추진위원장 제외한 또 그렇게 비겁하게 틀리게 짜증나지 그러면. 근데 전체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는 데는 막 내요. 그렇게도. 그런 게 아주 참 피곤하지. 그리고 운영 규정. 추진은 어떻게 운영 규정에 대해서 내용 몰라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동의는 여기에 대해서 토종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이 추진위원회 만들어진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인가 동의를 받는 거 엄청 세요. 막 그거는 4분의 3 막 이렇게 막 나갑니다. 75% 이상. 근데 요거는 추진위원회 만드는 준비단체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한 준비단체는 하나만 된다는 거,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나, 둘 이상 날리면 안 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면 충분합니다. 센 동의는 필요 없잖아, 준비단체니까. 근데 과반수라면 최소한의 요건으로 반을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을 넘어서 추진회 하나를 만들게 되면 다른 추진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최소한의 요건에서 과반수 동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뽑았어요. 운영규정 마련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과반수 동의.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만들면 설립 위한 추진회가 구성이 돼서 그 다음에 시장원수의 승인받으면 돼요. 이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시장원수가 인정,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뭐 인가처럼 센 것도 아니고 그냥 승인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추진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추진회는 이제 조합의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거. 02번 보세요. 02번의 기능 중에 1번 업무를 볼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 박스에 나 있는 걸 역시 외우는 게 아니고 조합의 업무랑 구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추진위원회는 지금 조합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나오는 거죠? 구역지정 이후에 이제 요 시행자 전에 조합 추진회가 나올 것이거든요. 아직 조합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면 돼. 조합이 만들어진 조합은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이 시행자 업무랑 구별하시면 돼. 예를 들어 시행자 밑에 나오는 게 아까 썼던 시행계획이라든지 그 밑에 나오는 관리처분계획. 요거는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이니까 조합이 시행자로서 만들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추진회 업무가 아예 안 되지. 준비 업무 불가하니까 조합 업무랑 구별하시는. 그래서 어떤 업무냐?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하는 거. 정비사업 전문가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해서 있어요. 그럼 민간인이 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 단계로서. 설계자 선정 변경 가능해요. 설계 업무도 준비 업무 아니겠습니까? 에? 그리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략적인이라고. 계략적인. 그냥 시행계획서라면 이건 시행자 업무예요. 조합의 업무란 말이야. 계략적이니까 맞는 거예요. 계략적이니까. 그리고 조합 설립이랑 각종 준비 업무. 조합 설립 추진하는 업무. 예를 들어 이 각종 준비 업무 들어가요. 나중에 추진인가 조합 만들 때는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해서 우리 설립인가에 대해서 동의서 막 받으러 다니는 거, 동의서 접수하는 거 이거 다 준비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 채우는 다음에 이제 인가신청 들어가는 거잖아. 여긴 따로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여기도 그 아래 공부용으로 이제 추진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쓴 게 예를 들어 그 중에서도 뭐 안전진단 신청 업무도 했지만 안전진단 신청이라는 것은 그 정비 계획 수립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업무 아니고 아예 추진에 구성되기 전이니까. 시공자 선정이 시공자는 누가 선정해요? 시행자가 선정하거든. 조합이 선정한단 말이에요. 시행자라면. 그러니까 추진의 업무 아니고. 사업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아까 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도 이게 시행자 업무 아닙니까? 조합의 업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략적인 시행계획서만 계략적인이 붙었을 때만 추진의 업무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구별해 두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게 돼 있는데, 그 창립총회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창립총회. 우리 준비 업무 중에서 창립총회는 추진회가 해야 될 역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총회라면 조합의 업무예요. 그냥 총회는 조합의 업무. 창립총회니까 조합을 만들기 위한 총회니까 추진회는 업무가 되는 거지. 이게 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조합 만들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회가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의 뼈대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인가신청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가신청 전에 합니다. 그래서 추진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영의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에서는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추진회가 개최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영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립인가 신청 전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 전에 설립인가 동의를 받은 후에요. 그 얘기가 역시 또 없네? 어디 뒤에 있나? 아니 여기서도 제가 추진의 조직이나 운영 같은 건 원래 안 하는 부분인데 왜 하는 부분 중에서 저 의미 있는 부분 중에서 이런 게 빠져 있을까? 자, 그러니까 0까지 고려하면 지금 저 설립인가 신청 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그 전에 설립인가 동의를 받은 후 이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아니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건 법이든 여기든 똑같다니까 글쎄.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에 뼈대를 갖춰놓고 창립총회를 개최를 그 뼈대를 갖춰놓고서 인간시장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인간시장 들어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이거를 해야지, 설립인가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뭐 정권 확정하고 임원 대의원 뽑았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설립인가 동의를 못 받게 되면은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설립인가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사이에 개최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난 얘기할 때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를 요거만 물어보면 당연히 맞죠. 그런데 다른 얘기 한다면 그 얘기까지 해야지.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소집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창립총회에서는 이제 박스 위에 그 2번처럼 정권을 확정하고 임원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는 이런 이제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조합의 약속인 정권을 확정해 놓고 뼈대 갖춰 놓고 임원과 대의원 선임하고 그러고 나서 인간시장 들어가라는 겁니다. 뭐 조직 운영은 저는 안 해요. 이런 거 뭐 조직 운영이 뭐가 중요합니까?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04번부터가 이제 조합 설립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냥 원래 틀이라면 그냥 기본 틀만 잡는 건데, 괜히 또 막 공동시행 이런 거를 막 지금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앞으로 8번 남은 동안에 이 조합을 어떻게 해? 그렇다고 코로나로 신경도 많이 쓰는데 또 이렇게 2시 넘어서 또 올해까지 하기에는 또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죠? 정비 조합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합부터. 원래 오늘 조합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뭐 조합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갔을 때 푸세요. 그러면.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